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고령층 밀집시설의 코로나19 확진이 최근 다시 늘고 있습니다. 부처는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노인시설과 요양병원 등에서의 집단 감염이 유독 잦았던 터라 또다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4차 접종도 이제 막 시작됐는데요. 코로나19 소식 이정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부천 요양원 두 곳에서 최근 잇따라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15일 기준 종사자와 입소자 등을 포함해 한 곳은 16명, 또 다른 곳은 37명이 확진됐습니다. 요양병원의 경우는 경증 환자 같은 경우 별도의 공간 분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코호트 격리 치료 방식으로 재택 치료를 우리가 준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60살 이상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추가 백신 접종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14일부터 면역 저하자와 요양병원 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4차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고령층 환자 증가로 앞으로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4차 접종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건 아닙니다. 중증 환자와 사망자 중에 미접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중증 그리고 사망 위험이 월등히 높은 미접종자와 60세 이상의 고령층 감염을 최소화하는 데 오미크론 대응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15일 0시 기준 전국의 재원 위중증 환자는 10만 명당 0.61명으로 지난주보다 다소 늘었습니다. 10%를 유지하던 중환자 병상의 가동률도 위중증 환자의 증가에 따라서 소폭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와 인천 모두 3차 접종률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선 가운데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경기도 30%, 인천 2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정부가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면역 저하자들에 대한 4차 접종을 개시하면서 모든 국민 N차 접종도 결국은 진행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필요성과 현실화 가능성은 어떨까요?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방역당국에서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4차 접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마는 지금 확산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궁금증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2차 내지는 3차 접종만 했다라고 하면 건강한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추가적인 접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냐, 이 부분은 조금 연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4차 접종이 필요할 수도 있는 연령대나 그룹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고령층 중에서 특히나 지금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특이적인 기저질환, 면역저하자라든가 아니면 특이적인 기저질환자들에 대해서는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나아가서 4차까지 접종이 필요할 거냐, 이 부분은 향후에 항체 지속 기간이 얼마나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이 해외에서는 백신 추가 접종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 의약품청은 이 부스터샷이 오히려 면역력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고 했고요. 또 백신이 오미크론 예방을 하는 데는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라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서 이런 추가적인 접종들이 면역 반응을 오히려 낮출 수도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한두 개의, 그러니까 제한된 수치의 연구 결과고, 이게 정설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설령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그게 만약에 일반화된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코로나 백신에 다 함께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세계보건기구 WHO도 백신 추가 접종 전략은 좀 회의적이다 이런 목소리를 낸 바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선진국에서 부스터샷을 자꾸 접종을 하다 보니까 저소득국가나 개발도상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이 수적으로 굉장히 열악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하는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 백신이 언제 들어오나를 걱정하다가 이제는 백신을 추가로 맞아야 하냐 마냐를 걱정하는 상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젊은 연령층들을 중심으로 접종 간격인 6개월을 꽉 채워서 3차 접종을 맞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2차 접종까지 마무리하신 건강한 성인들 같은 경우에 3차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데이터들이 아직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오미크론 상황에서 방역 조치가 완화되다 보니까 특히 뭐 방역 패스의 뭐 실효성 부분 아니면 QR코드의 실효성 부분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3차 접종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합당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정책을 실시하는 게 가장 수용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백신 추가 접종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려대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과 경기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은 15일 0시 기준 4,906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부평에서 736명, 계양에서 312명이 신규 감염됐습니다. 인천시의 감염병 전담병원 가동률은 36.4%입니다. 경기 지역도 15일 0시 기준 17,24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전날에 비해 1,366명 늘어난 것으로 지난 10일과 9일에 이어서 세 번째 최다 기록입니다. 지역별로는 부천이 710명, 김포가 561명 등이 신규 감염됐습니다. 경기도의 전담병상 가동률은 39.5%입니다. 인천시가 16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 의료상담지원센터를 기존 6곳에서 10곳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재택치료 의료상담지원센터는 일반관리군에 속한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진료나 상담이 필요할 경우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데요. 지난 10일부터 운영 중인 의료상담지원센터는 현재 부평 세림병원과 계양 한림병원 등 6곳입니다. 인천시는 원활한 상담 지원을 위해 인천보훈병원 등 4곳과 협의를 거쳐 상담센터를 추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의료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상담센터를 추가적으로 확대해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의 쇠퇴한 상권을 살리기 위해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평구가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사업 예산 80억 원을 확보했는데요. 계양구도 올해 공모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진재 기자, 계양구가 이번에 공모에 지원할 상권 활성화 구역을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계양구는 공모에 앞서 지난해 상권 활성화 관련 기본 연구 용역을 통해 구역을 지정했는데요. 계산시장과 작전시장을 포함해서 인천 1호선 계산역부터 작전역으로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면적은 26만 7천여 제곱미터입니다. 구역 내에 있는 업소는 모두 893곳이고요. 해당 상권은 유동인구가 많고 구매력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점포들의 영업력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특히 계산시장과 작전시장의 경우 1970년대에 개설된 전통시장으로 시설 노후와 함께 주차장 등 고객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전철역 주변이라서 유동인구가 많고 또 고객들의 구매력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상권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양구는 상권 르네상스 공모에 선정이 된다면 어떤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까? 공모에 선정이 되면 5년 동안 점포 수에 따라서 60억에서 12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계양구의 경우 점포 수가 893곳이기 때문에 총 사업비는 10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양구는 시설과 상품, 마케팅 차원에서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주차장을 비롯한 고객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상점과 특성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간판과 거리 조형물, 편의시설, 그리고 바닥 환경 등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또 상권별 특화 상품과 볼거리를 개발하고 홍보를 위한 할인 행사와 야시장, 축제 등의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네, 지난해 중구 또 부평구가 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는데 사실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경쟁도 치열하고 선정 과정도 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인천에서 이미 2곳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계양구가 올해 또 선정되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계양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계양구는 지난해 진행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준비단을 구성하고 주민 홍보와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상인들에게 동의서도 받을 예정인데요. 상권의 상인과 임대인 각각 절반 이상이 사업에 동의하고 임대료 동결 등의 내용이 담긴 상생 협약을 체결하는 게 공모의 필수 조건입니다. 특히 사업 동의율에 따라서 심사에서 가점도 달라지는데요.
이 때문에 계양군은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사업 동의율을 최대한 높일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계양구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활성화 협의회 준비단은 이달안으로 구성을 할 거고, 이제 처음부터 힘들 거는 알고는 있고 시장을 했지만 최대한 저희도 선정될 수 있게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고 이제 지역 주민들, 지역 상인들 다 같이 협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응모해볼 예정입니다. 네, 오늘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김진재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지역을 뜨겁게 달궜던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공식 발표 1년 만에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저마다 표심을 얻기 위해 노선을 대폭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누구보다 노선 수정을 바랐던 김포 주민들 사이에서는 어찌 된 일인지 우려의 목소리가 섞여 나옵니다. 이세진 기자가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확정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은 김포에서 부천까지입니다. 짧은 노선에 주민 반발이 컸지만 정부는 사업성을 이유로 비노선 연결 중재안만 내놓은 채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공식 발표 1년 만에 노선이 재검토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너도 나도 주민 요구안을 공약으로 내걸면서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과거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김포 하남 노선에 인천 요구안인 Y자 노선을 더해 공약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한 발 더 나가 수도권 서부는 인천과 김포로 갈라지고 동부는 삼성을 기준으로 팔당과 여주로 갈라지는 노선입니다. 차이는 있지만 서울을 가로질러 수도권 동서축을 연결하는 골자는 같습니다. 서울 직결 노선을 원했던 서부 수도권 주민들은 공약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걱정도 있습니다. 무산됐던 Y자 노선이 다시 등장하면서 확정된 사업도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영종 청라 쪽에서 Y자를 들고 나와서 그쪽으로 같이 추진하게 되면 공사비가 10조가 훌쩍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타 지역에서 엄청나게 반발을 할 게 뻔해요. 지금은 대선 시국이기 때문에 반발을 공약 철회를 안 하겠지만 나중에 그 대선이 끝나고 나서 타 지역에서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지. 공약 이후도 문제입니다. 손바닥 뒤집듯 정책이 바뀔지도 의문이지만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 공약에 그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거의 2배 가까운 금액이 증액되는 이 사업이 과연 정말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사실 자칫 잘못하면은 그 지역 주민들은 한껏 기대 심리만 부풀려 올려진 상태에서 제대로 나중에 진행이 안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갖는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 한편 국토교통부는 당초 확정된 김포 부천 노선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에 이미 착수한 상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노선은 대선 돌풍 속에 또다시 수술대에 오를 처지에 놓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음력으로 한 해의 첫 보름달이 뜨는 날, 정월 대보름입니다. 자, 정월 대보름이면 지역 곳곳에서 달집 태우기나 쥐불놀이 등을 즐기곤 했는데요. 아쉽지만 올해도 이런 문화 행사는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자, 이웃들과 북적북적한 시간을 보낼 수는 없지만 대신에 가족들과 오곡밥에 나물로 오붓한 식사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오곡밥이 흰 쌀밥보다 열량은 20%가 적고요. 칼슘과 철은 2.5배나 많다고 합니다. 또 몸 안으로 흡수가 되는 속도가 느려서 비만이나 당뇨 환자에게도 좋다고 합니다. 또 오곡밥과 함께 먹는 이 묵나물, 묵혀두었다가 먹는 묵나물도 영양소가 풍부하다고 하는데요. 건조 발효되면서 생채 소일 때보다도 영양소가 더해지거나 잘 보존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가족들과 건강한 한 끼 드시면서 내년 이맘때에는 코로나19 걱정 없이 다 같이 밝은 달을 보러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